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뜻밖의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 스토리를 늘어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다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이유였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 남편은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죠. 당시에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 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신부감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서는 장녀인 터라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집에서도 맞사위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더군요. 요새 사람처럼 얕지도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 남편이 참 마음에 들어 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종사이어서 수입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의 용돈도 잘 챙겨주곤 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서열을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셨죠. 당연히 장남인 전 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희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뵐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게 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라고만 하고선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불임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후 넉 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인 것 마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네 집에 아기용품 선물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갖는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랑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이 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의 사이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님이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놀라웠어요. 오라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네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보고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 했냐며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전 남편 몰래 강제 유산시킨 거라고 했어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래저래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 남편의 과거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 일로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농사를 짓는다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들 예약 주문했어요. 저도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렴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니께 자랑 삼아 보내드리고 싶었고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도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이 함께 거들면 걸구적거리고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을 하냐고 야단할까 봐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 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임 배추이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며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늘어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고 오래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서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무너질 듯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 하루 연차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면서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첫 유산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서요. 동서나 아기가 돌잔치 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그렇잖아도 첫 조카인 동서나 아기를 안고서 전 남편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초라하고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이 무슨 빚이라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뵙진 않았어도 저는 맏며느리 역할은 잘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태도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산부인과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냐고 하셨어요. 장남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를 보고 사느니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를 물색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신속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 때 전 남편이 유명 한정 식당에 예약 걸어두고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자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동서네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서방님과 동서도 아가씨도 저를 위로를 많이 해줬지만 어느 순간 저를 소닥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들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네 부부가 사이가 좋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염치없이 전 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 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 남편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연 끊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 출입을 전혀 못하고 몇 년 동안 전 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께 불임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 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전 남편 핏줄 아니다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기한테나 비웃을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 2달 만에 올케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저런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리길래 기다리고 기다리다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7년이 넘어가자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까 봐서 시댁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셨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어머니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놔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하게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습니다. 당시엔 우울증도 심하게 온 터라서 성질도 괴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 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보고서 시부모님은 잘됐다고 얼마나 손뼉 치실까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 여동생이고 울며불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 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잖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남편 색식감들이 줄을 섰다면서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젠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는 소리 하며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별거 중인 상태라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네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불임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주고 떠나겠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 남편을 단판지으려 만났는데 이혼 결심이 굳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랑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자고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희 손을 잡고 매형을 놔두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한테 벗어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2살이나 더 많아요. 전 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 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며 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배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나를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같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시때때로 전신 마사지에 얼굴에 보톡스 그리고 코 성형까지 명품 의류의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입금된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니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이나 길에 지날 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현재 남편에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에 새로 법률 상담을 맡아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자문팀에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를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인 줄 금방 알아챘어요. 못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도 하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어? 완전 아줌마네. 늙었고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어? 전 남편을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서는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더분했던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 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시켜줬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2년 한 번 대단하다고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2번씩이나 낳았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축 처지고 얼굴은 넙떡해서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아는 체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암튼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다른 2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나 하자고 분위기 띄우더군요. 남편의 그 여자는 식사 내내 돌 씹는 표정으로 굳은 표정이지만 억지 웃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도 잘 참고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제 외모에 기가 완전 죽어 있었어요. 2분의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하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그래,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 능력 아주 대단한 거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 요새 다 좋았는데 잡것들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좀 무서웠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내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Please.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와이프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재 내 남편에게 이래저래 핑계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알아서 남편 일에 대해서 손 떼고 법률 자문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었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 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 애기 낳고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인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볼썽 사나운 전 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한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전 남편아, 소중한 애기들 잘 키워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제보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수십 년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딸 넷에 남동생인 아들 하나,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성격 탓에 딸만 넷을 낳고도 제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 2칸짜리 마당도 좁은 작은 집이었는데 경사진 곳에 지어진 집이라서 골목보다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면 집으로 물이 닥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모래주머니로 대문 틈 사이로 들이치는 물을 막아내느라 꽃방 날을 세우곤 하셨죠. 제가 본 어렸을 적의 기억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연탄불에 밥하고 휘발유 골로에 국도 끓이고 새수물을 데워서 마당에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 겸 수도꼭지가 있는 창고로 데워진 물이 담긴 통을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온 식구들이 욕실 대용으로 사용했던 창고에 있는 물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비좁은 부엌에서 세수하고 씻기도 했고 저는 늘 부엌에 빨간 다라이를 놓고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셨어요. 박봉이었던 아버지 월급으로도 아끼고 저축하며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굉장히 그 아이를 반겨주셨죠. 그 남자아이는 재혼한 고모의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잘 살던 고모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식구가 하나 더 넣는 셈이었죠.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김민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민중이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저한테도 또래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싫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온통 제 남동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두셨거든요.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소홀히 대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복동이라서 엄마가 남동생을 낳았다고 더 이뻐하시는 편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귀히 대하는 제 남동생에겐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래도 바라고 바랐던 남동생이라서 온 식구들이 떠받들고 살았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 또 다른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 애는 성격도 좋아서 금방 적응해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언니들도 민중이한테 누나처럼 잘해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저는 원래 순한 성격이었는데 민중이한테만큼은 심하게 굴었어요. 얄미워서 꼬집기도 많이도 꼬집었어요. 엄마가 민중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면 홀겨보면서 째려보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눈치를 살살 보던 민중이가 때론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밉더군요. 그런 저를 언니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도 저를 타이르곤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불쌍하다며 민중이를 더 감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중이에게 너네 집에 빨리 가버리라고 소리 지르곤 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제 눈치만 보는 민중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꾸짖는 언니들이나 엄마가 싫었고 정말 내가 나쁜 애였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부모를 떠나와서 혼자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민중이한테 제가 친구처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시는 엄마의 사랑을 남동생에게 뺏겼었는데 민중이가 와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나중에 민중이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잠깐 동안만 있겠다던 민중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야 저희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렇게 밉고 구박했던 민중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려던 민중이가 저희 엄마 품에 달려와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저도 민중이가 이제 한 식구처럼 정이 들만 했었는데 가버리니까 섭섭했습니다. 매일처럼 못되게 굴고 함부로 했던 제가 미안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민중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중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엄마 아빠도 없이 눈치만 보는 불쌍한 애를 난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자책을 하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고모는 민중이 아버지와 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민중이를 이혼과 동시에 민중이 아버지에게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다하셨대요. 민중이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려서 민중이를 데려가서 잘 보살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더 데리고 있겠다고 했었다는군요. 민중이 생모도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던 터라서 그런 민중이를 엄마가 많이 불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민중이 아버지에게 나중에라도 민중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민중이 데리고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도 이혼한 고모와는 별도로 민중이가 정이 들어버려서 늘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민중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었고 엄마가 민중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중이 아버지가 기반이 잘 잡혀서 살만했는지 다시 재혼을 했다는 말만 듣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셨고 그렇게 잊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우리 언니들 모두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거든요. 언니들은 저와 남동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취업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니 저와 남동생에게 학원도 보내주기도 했고 저의 대학 학비도 일부 보태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난하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의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터라서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남동생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행여나 마음이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남동생을 걱정을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제 남동생을 어린아이처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인데 말입니다. 오로지 저만이 제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야단치며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언니들이 남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동생에게 재수는 안 된다고 했고 눈을 낮춰서 목표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으로 입학할 것을 권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기대치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던 만큼 남동생은 그것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우리 집에 기둥이고 장남인 네가 언제까지나 무책임하게 재수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그 뼈아프게 잔소리를 했었죠. 큰언니도 너 때문에 시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했었고 분수에 맞는 대학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대 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치였던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와도 엄마는 꼭 남동생이 들어와야 잠이 드셨어요. 그날도 깨어있었던 엄마가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져서 말을 더듬더군요. 남동생은 그렇게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수술 도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엄마가 정신을 잃고 한참을 제정신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큰 충격에 빠졌었죠.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험하게 갈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갔고 바로 그렇게 모질게 마구 퍼부었던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들 모두가 멘붕 온 상태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지 모를 때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는 링게를 맞으면서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정신이 반 나간 상태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엄마 옆에서 엎어져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누가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아서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왔어요, 엄마. 낯선 청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종수야, 언제 왔니? 마치 깨어있었던 사람처럼 남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제 금방 왔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마치 남동생인 것처럼 다정하게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남동생이라고 여겼어요. 그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헤어졌던 민중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알아볼 순 없었지만 민중이는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생김새로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아마도 저일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눈치였고 민종이를 남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민종이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종이는 엄마 앞에서 남동생처럼 행동했고 정신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뒷수습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 민중이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주어서 많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잠깐이라도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고 가곤 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 통원치료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민중이를 종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민중이는 고맙게도 정말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민중이를 보면서 큰 위안을 받으셨어요. 민중이는 그동안 훌륭하게 자랐더군요. 생모랑 아주 어렸을 적에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서 많이 그리워졌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는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엄마와는 대면대면해서 가족의 정이란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시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돌봐주는 일하는 아줌마가 있긴 했지만 늘 저희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집 앞에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를 보고서는 그냥 단념하고 돌아섰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 제가 두렵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생각날 때면 한 번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는데 유독 엄마보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받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어쩌다가 엄마가 전화를 받는 날에는 기분이 째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그리웠던 민중이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건강도 한층 더 나아지는 듯 했고 아버지도 민중이를 친아들처럼 여겼어요. 저와 민중이와도 처음에는 엄청 서먹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민중이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고마워해야 맞는 거였죠.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를 그 옛날에 구박하고 미워했던 제가 선뜻 나서서 미안했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옛날에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듬직한 민중이를 그만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지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드러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동생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정아, 모레가 정수가 간 날이었잖니. 이젠 정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이 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민중이가 정수처럼 내 자식 같아서 멀어질까 싶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젠 담담히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이겨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안아드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가 민중이라고 불렀다가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참 기뻤고 이게 모두 다 민중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옛날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며 못되게 굴어서 참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에 우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민중이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잘 살고 계시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민중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그 천덕꾸러기 같던 남자아이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다니 참 인연이란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특별히 애틋한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저는 남편이나 양쪽 집안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해버린 것 같았어요. 둘 다 30 중반을 달리다 보니 주위에서 결혼을 재촉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평소에 원했었던 백마탄 왕자와 같은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고 인연이 되면 결혼은 하는 것이다라고들 하더니 제가 그런 경우였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였는데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서인지 저희 둘 다 무척 진지했습니다. 소개해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5번은 만나겠다고 작정했었죠. 그동안 여러 번 소개받았던 경험이 있던 탓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는 친구처럼 편하더군요. 저는 저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렇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조건의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고 남편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말이 오고 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 포함해서 총 12명이었는데 결혼식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만나더라고요. 친한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식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여유도 별로 없었지만 남편 친구들이니까 저도 두 말 안고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들과도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짓궂은 면이 없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특히나 더 남편과 친한 사람이었는데 장난말처럼 저희가 신혼여행 갈 때 자기네도 시간 맞춰서 뭉쳐서 함께 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마니 장난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진 않았어요. 어떤 정신 나간 친구들이 아니고서야 신혼여행 가는데 따라오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지를 놓고서 고민할 때도 친구들이 서로 강원도와 제주도로 편이 갈라졌어요. 사실 저희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었어요. 강원도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었고 특별히 신혼여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추억을 기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심 제주도를 생각하고만 있었고 언제든지 리조트 예약하면 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이 저에게 어느 곳으로 가고 싶냐고 물을 때 저는 제주도에 있는 특정 리조트를 콕 집어서 말했었어요. 제주도의 웬만한 리조트는 다 가봤었던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우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에 있는 리조트를 언급했었죠. 그랬더니 친구 중 한 사람이 그 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혼 선물로 숙박권을 대주겠다고 하면서 예약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도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사회와 무대 공연까지도 모두들 알아서들 다 신경 써주어서 참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모두의 배려와 축복 속에 바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식이 아무리 형식이라고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어서 리조트에 도착해서 푹 쉬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해두었다던 렌트카를 찾아서 리조트로 갔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해서 바로 리조트 앞에 있는 해물 뚝배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친구들 전화가 울렸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지금 제주공항에 도착했다더군요. 예약해준 친구에게 미리 방 하나를 더 예약해달라고 해서 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내일 대부분 올 거라고 했다더군요. 신혼여행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야, 신혼여행에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모두 잡냐? 제발 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는 말하고는 있지만 남편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기 임호저모로 결혼식 사회와 무대 진행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준 친구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곳은 고마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리조트에 친구들이 예약해두었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했다며 친구와 통화 중인 남편에게 안 된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는데 한참을 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말하기를
설마니 우리 신혼여행을 방해하겠니? 걱정 마.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라고 했어요. 남편 친구들이 한 리조트에 예약했다는 건 분명히 우리와 함께 보내겠다는 거였는데 남편은 태평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 후에 바로 지척에 있는 리조트까지 가는 내내 핸드폰에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딴 친구들이 잘 도착했냐고 전화가 왔고 다들 하나같이 제주도에 저희랑 합류해도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극구 반대는 하지 않아서 다들 제주도에 뭉칠 기세였습니다. 워낙에 친한 친구들이라 보기는 좋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피곤해서 바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참을 잤을까 일어나 보니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역시나 제주에 도착한 친구 3명과 맥주 한잔 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저 혼자 자라고 하더라고요. 첫날 밤인데 나 혼자 자라니. 그래도 저는 쿨한 척 친구들하고 이왕 맥주 마시는 김에 잘 놀다가 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 알았어 하고는 내 대답도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런. 순간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잠을 잘 만큼 충분히 잤던 터라 눈만 말똥말똥 뜨고 커튼을 젖혀서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좋긴 좋네. 파도 소리 얼마만이야? 생뚱맞게 혼자서 중얼거렸죠. 그러다가 다들 자는 시간이라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한테도 전화도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겨우 친구한테 톡을 해봤더니 친구 승현이가 답장을 해왔어요. 끼가 쏟아질 시간에 톡도 하고 좋아? 라고 했어요. 좋기는 내 결혼식 때 있어줘서 고마워. 나 심심해. 그러자 신랑은 뭐하는데 신부가 심심하다고 하냐고 난리더군요. 나 버리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라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거 못 쓰겠네. 첫날 밤에 신부를 버려놓고. 저를 대신해서 화를 잔뜩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가 잠에 취해 쓰러져 잘 때까지 저는 통화했습니다. 승현이가 잠이 오는지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길래 그때서야 시계를 봤더니 벌써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승현이와 잘잘한 인사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의 친구가 받더라고요. 미안해요 연희씨. 순철이가 피곤했는지 술 몇 잔에 잠들었어요. 지금 데려다 줄게요. 네 고마워요. 조금 후에 친구 등에 업혀서 남편이 골아 떨어진 채로 왔습니다. 결혼식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술 몇 잔에 잠든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친구들은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연희씨, 저희들이 괜히 여기에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연희씨가 잠들었다고 하길래 맥주 한 잔만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괜찮아요. 대신에요. 제가 신행사진은 작품 사진으로 멋지게 찍어드릴게요. 사실 그러려고 온 거였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취미삼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부러 저희의 신혼여행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고가의 장비까지 다 챙겨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죠? 인스타에서 제 실력을 좀 보셨을 테니까 어때요? 라고 묻더군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잘 됐다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고 말하기가 어렵더군요. 아, 네, 괜찮아요.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제 말에도 남편 친구는 더욱 신이 났는지 내일 보자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가 신혼여행 코스를 다 짜놨다면서 남편이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날이 새면 보자고 하고 갔습니다. 이건 뭐 신혼여행이 아니라 남편 친구들 모델 되어주려고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저 친구들하고 함께 다녀야 할 판이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신랑의 코를 비틀어 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초장에 기선제압하고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간다는 선배들의 말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잠도 오지 않고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 새벽에 밖으로 돌아다니기는 싫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신혼여행 가방을 챙겨주셨는데
선물이라며 숙소에 도착해서 펼쳐보라고 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열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이트 가운과 잠옷 세트였습니다. 이거 완전 비쌀 텐데 이렇게 비싼 걸. 새삼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신혼여행의 첫날 밤을 위해서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신 건데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냥 저는 곰돌이 잠옷으로 입은 채로 억지로 다시 잠이 청하는데도 오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넷플릭스의 영화를 몇 편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랑은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때가 다 되어서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배가 고파서 참고 있었던 터라 혼자서 아침 조식이 제공되는 레스토랑에 내려가서 맞은편에 일행이 있는 것처럼 한 접시 가져다 놓고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용기가 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남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남편 친구들도 자고 있는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혼자서 식사하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도착해서 꼭 전화란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댁 식구들 전화 목록 작성도 할 겸 해서 남편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톡이 있었어요. 일부러 톡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최근 톡이라서 보였어요. 오빠, 나 이젠 잊어져. 그리고 결혼 축하해. 잘 살아. 이게 뭔 소린지. 그래서 톡을 전부 열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자고 있을 때 오고 간 톡이었어요. 꽤나 긴 톡을 나눴더라고요. 오빠, 결혼식 때 갔었어. 신부가 참하고 이쁘더라. 이젠 맘이 놓여. 정희야, 고맙다. 하지만 널 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잊어야지. 가끔씩이라도 궁금하니까 연락은 주고받자. 부탁해. 아니야, 오빠. 신부한테 잘해.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숨까지 찼습니다. 대충 톡을 모두 다 훑어봤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남편과 사귀다가 딴 남자랑 결혼한 여자였고 남편은 그 여자를 못 잊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홧김에 보란 듯이 저랑 결혼한 거였어요. 딱 봐도 정이란 여자를 못 잊어서 그 여자한테 쩔쩔 매고 있는 듯했고 그 정이란 여자는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유부녀이면서도 남편과 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를 속이고 결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의 친구들이 함께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와 준 거였고요. 남편은 저를 조금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저와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어쩌면 저와의 결혼을 후회한 나머지 친구들을 신혼여행하는 곳까지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희희낙낙거리며 함께 만났던 남편의 친구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핸드폰에 찍힌 톡들을 모두 내 휴대폰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머리맡에 쪽지를 남겼어요. 너 혼자 신행마저 잘 보내고 와라 라고 하고서 바로 나와서 택시 불러서 공항으로 가버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아직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기운이 빠져서 소파에 누웠더니 그때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이렇게 진짜 간 거야? 친구들이랑 잘 놀다가 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신혼여행 온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끊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계속 해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는 내가 전화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꼭 내가 전화를 해야만 하니? 내가 신혼여행 가서 전화하라고 했니 안 했니? 네 전화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거다. 내일부터 별일 없더라도 꼭 아침 문안 인사 겸 전화하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새 신부는 시부모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한 식구가 되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럴게요. 제주도 날씨는 좋니? 나도 그 리조트가 좋아 보이던데 아직까지 못 가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제주도로 지금 내려가세요. 저는 지금 이제 금방 집으로 왔어요. 뭐? 싸웠니? 아니에요. 승철 씨 친구들이 내려와서 신나게 편히 놀라고 그냥 저만 왔어요. 제가 올라왔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내려가시면 저희가 예약했던 객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버님이랑 함께 가세요. 어차피 승철 씨는 친구들이 묵고 있던 객실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라시면서 일단 남편과 통화해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제 결혼식과 웨딩 촬영 때 수고해주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내 신혼집으로 모두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여행 중이어야 할 신부가 갑자기 혼자서 와서 친구들과 놀자고 하다니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신혼집 집들이 겸 파티를 열자고 했더니 LTE급으로 빨리 오겠다고 하더군요. 신혼여행지에서 혼자만 왔다는 내 소식이 걱정이 된 친구들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겠다고 하니까 역시 친구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다시 전화를 주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신혼여행에 친구들이 따라왔다니 내가 혼내줬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잘 달래지 그랬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암튼 승철이가 그 리조트 숙박권이 남아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나보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가긴 간다만 썩 내키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양가 어른들이 지어주셨던 신혼여행 경비를 탈탈 털어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치킨과 떡볶이, 순대, 곱창볶음 등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음식을 주문했고 맥주 안주거리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도착하면 폼나게 진상 좀 떨며 신나게 놀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신랑이란 사람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전에 사랑했었고 지금도 못 잊어서 나랑 홧김에 결혼하게 만들었던 여자랑 그렇고 그런 톡을 나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톡을 보더니 완전 열받아서 모두들 스팀 뿜뿜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절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동감이었고요.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홧김에 한 결혼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결혼에 충실하려고 했더라도 용서해줄까 말까 할 텐데 감히 친구까지 불러들인 것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란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그래도 받지 않았더니 톡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너무하잖아. 너 후회하지 않겠어? 아무리 내 친구들이 왔더라도 너도 잘 아는 애들인데 야, 전화 받아. 에고, 얄미워서 대꾸하기 싫어서 톡을 보내오든지 말든지 답도 주지 않았어요. 항공권이 없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이왕 왔으니까 친구들과 며칠 더 지내다가 가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남편에게서 온 톡을 보고 모두들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당장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달래줘도 모자랄 판에 더 놀다가 오겠다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남편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나를 기만한 남편과 그 여자가 한 통 속으로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왕창 받은 김에 스트레스 완전 날려버리자고 용기를 내었어요. 친구가 정이라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택배인데요. 주소가 잘못됐나 봐요. 반려가 되었습니다.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했더니 주소를 친절히도 잘 가르쳐 주길래 집 주소도 확인한다면서 물었더니 잘 가르쳐 주었어요. 한 달 후에 친구들과 함께 그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눌렀더니 정이라는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이정희 씨 남편 되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당신 부인이 내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당신 부인의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더군요. 이정희란 여자의 남편인 듯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가 당신 부인인가요? 네, 그렇소만. 누구시죠?
저는 이정희 씨가 내 남편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서 경고해 주려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안색이 싹 변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시 말해봐요. 이 밤중에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뒤에서 이정희로 보이는 여자가 누구냐며 빼꼼히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향해서 말했어요. 당신 박승철이란 사람 알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 뒤로 친구들 6명이 달라붙어서 그 여자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이정희란 여자를 보면서 그랬어요. 박승철이가 누구야? 라고 하자 좀 아는 사람이야. 좀 아는 사람이라고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자가 남의 남자 신혼 첫날 밤에 은밀하게 톡을 주고받았으면서 좀 아는 남자라고 해요? 그러자 이정희란 여자의 남편이 그러더군요. 뭐예요? 증거 있어요? 그러자 바로 보여줬어요. 길고도 긴 장문의 톡을 자세히도 읽더군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 부인의 핸드폰을 열어서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순간적으로 자기 핸드폰을 뒤로 숨기더라고요. 참 찔린 게 많다는 거겠죠. 그걸 보던 그 여자 남편이 강제로 그 여자 핸드폰을 뺏어서 톡을 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친구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한마디씩 훈계를 했습니다. 유부녀이면서 남의 남자에게 톡질이나 하고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 시간에 쫓아왔겠어요. 세상 이런 진상인 여자도 처음 보네. 그랬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쳐댔어요. 그러자 그 여자의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그래 닥치지 못해? 라고 하자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경고해주러 온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신혼여행 중에 달려왔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던 그 여자의 남편이 이정희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그날은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누라 단속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제 마누라 단속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홧김에 친구와 함께 그 여자의 집을 다녀왔더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 회사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박승철 씨 결혼식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란 글 아래에 박승철 씨와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결혼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속이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무효 선언하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저처럼 박승철 씨에게 속아서 결혼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서 바로 달려오셨어요.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해 주셨고 나이가 차서 빨리 결혼하라고 닥달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잠시 후에 제주도에서 남편에게서 수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톡에는 당장 회사 게시판에 글 내리지 못하니? 너 미쳤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톡도 다 차단해버리고 부모님과 뒷 절차를 의논했습니다. 하는 것 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바로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제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집으로 찾아온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헤어질 생각은 결코 아니었다고 변명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결혼이 무슨 장난? 마음에도 없는 신부이면 깨끗하게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기만해서 결혼식까지 올려놓고 신혼여행에 친구를 부르고 신부 옆에서 딴 여자랑 연락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네 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글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절대로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아쉬워서 잘못했다고 변명하며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었죠. 아니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정이라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제가 올린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조회수 폭발했더라고요.
남편 몰래 부도덕한 행태를 저질렀던 박승철 씨의 상대 여자의 남편입니다. 란 제목으로 이미 두 아이의 엄마라서 가정의 무게가 크다 보니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다만 박승철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예정을 생각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박승철 씨, 내 마누라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달린 댓글에 수도 없이 박승철이가 누구야? 하면서 온 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단번에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제 핸드폰에 수도 없이 게시판에 글을 내려달라고 전화해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완전 스타가 됐던데 축하한다. 결혼 때문에 썼던 휴가도 끝나가는데 회사에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얼굴 들고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안 되겠는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신혼집에 전세금을 빼서 위자료로 지급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빌러 왔을 때 위자료 청구하겠다고 잘 처신하라고 한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내리고 조언해주신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힘이 되어준 친구들과 가족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참 잘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결혼한 여자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 박승철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한 반성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더라도 다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부정적인 언어는 좀 더 순화해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남친도 동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남친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알차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모두가 다 아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전국의 여러 곳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고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탄탄한 기술력 때문에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구내식당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식사를 하는 도중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데 정신을 팔다가 급히 일어서서 뒤돌아가는 저와 배식을 받고 지나치던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한가득 담고 가던 그 남자의 식판이 제 옷과 그 남자 옷에 다 엎어지게 되었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 할 것도 없었기에 나중엔 서로 미안하다고만 했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가 찌개 콧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서 제 꼴이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편인 남자도 흰 셔츠에 빨간 고물이 튀겨서 볼만했지만 저만큼은 아니었기에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제가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서 씻고 같은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미안해하며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사이에도 셔츠도 갈아입지도 못했고 바지는 여전히 김치 국물이며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옷을 못 입게 돼버렸는데 꼭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피차 잘못돼서 옷을 버린 거는 마찬가지인데 변상까지 괜찮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같은 회사 직원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인상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인상을 쓰거나 씩씩거리기 마련인데 매너도 좋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된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지금까지 옷도 못 갈아입고 어떡해요. 식사도 못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셔츠와 정장 옷을 한 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이었죠.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자기가 사는 원룸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그걸로 어떻게 다니겠냐며 일단 마저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격 좋으신 분이네요. 옷을 완전 망쳤으니 화도 날만도 했을 텐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니 고맙네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고 그 바람에 제 옷을 챙겨주었던 같은 부서 동료 직원과 그 남자 일행과도 허물없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서 유대감도 있었고 남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새 친밀한 관계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와 그 남자뿐만이 아니고 그때 저와 함께 했던 같은 부서의 동료와 그 남자 일행 중 한 사람과도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쌍이 재미나게 함께 어울려서 데이트도 했고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도 가곤 했어요. 제가 웬만해선 마음을 쉽게 내주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친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멀리 나가신 관계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있었고 부모님의 자랑이라던 의대를 다니던 남친의 여동생이 있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바르게 자랐을 법한 남친을 보면 예비 시댁도 좋은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역시나 예비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잔치 분위기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며 남친의 누나네 아들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온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상한 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고 말씀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어요. 예비 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학교는 서울 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참 민감한 질문이었죠. 왜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대 출신이냐는 말인데 뻔한 것 아니겠어요? 성적이 안 되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방대를 나왔거나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남친이 그런 질문을 하는 자기 누나에게 그랬어요. 누나, 무슨 말이 그래? 대학을 꼭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오란 법이 있어? 그러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취업 전문학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곳인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네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듣기로는 가정 형편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영업부서에 아직까지 말단 사원이라니.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여서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말단 사원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비도 좋네요. 나는 내 동생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왜 기껏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지 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말은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정한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내 동생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반대해요. 옆에 있던 남친 누나의 남편이 말리고 예비 시부모님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이 속도 좋고 남에게 이만큼도 나쁜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자 남친이 계속해서 누나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만 가줘. 그러자 듣고만 있던 남친의 여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나 정신 차려.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우리 식구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빠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는 여자를 너무 볼 줄을 몰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래서 남친이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조용히 앉으라고 했고 이왕 말씀을 다 듣고 일어나겠다고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남친은 안절부절을 못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그런 남친에게 예비 시부모님은 진정하라면서 남친 누나와 여동생에게 그만하라고 제지시키더라고요. 손님을 불러놓고 이러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짓이다. 그만해라. 그러자 더 이상 아무 말 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초면에 내 딸들이 아가씨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네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나는 내 큰딸과 내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기까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내 막내딸도 의대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큰딸도 당연히 명문대 나온 대기업을 다니는 사위를 얻었고 내 막내딸도 같은 의사 출신의 사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결코 지방대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도 아내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죠. 게다가 우리 식구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결혼은 반대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오라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더라고요. 좋게 좋게 말을 하려고 조심스럽고 교양 있게 말씀을 하시는 남친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 하니까 눈치도 없이 인사를 하러 온 제가 무안할 지경이었어요. 남친은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제가 아니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의 누나가 제 앞에서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남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수연 씨에겐 안 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내 동생이 걸맞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물러나 주세요. 부탁할게요. 누나,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예비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의대생이라는 남친의 여동생이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행복할 리도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도 않네요. 어떡하든지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남친은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무척 실망을 했다면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고 야물딱지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덤덤히 듣고만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성 씨의 말만 믿고 결혼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걸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이왕지사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한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아실 만큼 아실 분들이 잘난 척하고 무조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해버린 무식한 인간들이 참 많구나 생각했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내를 드러내다니 구역질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눈을 치켜뜨면서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 지방대지 그 많은 지방대도 못 들어가서 겨우 지방대 흉내만 내는 곳을 겨우 졸업했으면서 말하는 것 좀 봐.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조용히 닥치고 가세요. 네, 그러죠. 저도 더 이상 저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지방과는 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아시는 게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만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땄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 관련 대학은 제 아버지가 운영하신 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의 회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방에서 최종 학력이 이력이 생긴 거죠. 그동안 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말단 사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재직 중이었고요. 남친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들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함 하나 꺼내서 예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 명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면에 회사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회사의 회장으로서 뒤에서 저를 서포트하기로 했고, 마침 주성 씨가 일도 잘하고 성실한 점을 인정받았기에 사위로 낙점을 하셨는데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그 명함을 보던 입을 쩍 벌렸어요.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나이에 무슨 대표이사야. 오빠, 이게 사실이야?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친과 헤어지기로 맘을 먹었었고, 남친은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비밀리에 경영 수업을 받느라 저의 진짜 모습을 밝힐 수 없었다고 했고, 회장인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기획실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알아서 퇴사를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질질 짜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식구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내망에 저의 취임을 알리는 문서가 뜨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남친을 만난다는 핑계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지방으로 좌천되어 인사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퇴사를 결정하고 짐 싸들고 나오는 남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들 했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도 회사 정문 앞에서 지인을 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경비원이 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으니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 없이 수준 맞지 않는 인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에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고 톡으로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만나서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제 파악을 했는지 어땠는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친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 본 모습을 모두 다 오픈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만 교양 있는 척, 무늬만 지식인인 척하는 인간들을 잘 걸러냈습니다. 여러분도 간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횟수로는 6년째인데요. 남편이 결혼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친정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혼자만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길래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청 회사 일로 바쁜 척을 해댔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친정 부모님께 적절한 애교를 부리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잘 하더니 재작년부터는 전화도 아예 하지도 않고 의뢰껏 저 혼자만 친정집에 드나드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부모님의 생신일을 잘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의 손이 시누이만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서 저와 남편이 챙겨드려야 했어요. 보통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의 생신은 며느리 모신 것처럼 알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 지나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수아빠는 왜 한 번도 가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꼭 그때만 되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하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니? 네, 제가 결혼한 그때만 빼고는요. 에고, 일이 바빴나 보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생신 때는 만사제치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자가 시가에 시집을 왔으면 시가 어른에게만 충실해도 벅찰 텐데 사위가 친정에까지 신경을 쓰게 했어야 되겠니? 네가 적당히 가운데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내조라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어머니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형님이 한 번도 한국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셨어요? 그것과 이것과 같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무조건 시부모가 우선이고 친정 부모님은 그 뒷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 헌법에 써있기라도 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째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시어머니께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어디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니? 어머니, 제가 쓸모있는 말을 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상전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아빠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더 귀하다 하겠습니까? 매야? 어째 너는 터진 입이라고 시애미 말꼬리를 잡고 잘도 말하는구나. 그래도 제가 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신일에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던 것은 수아빠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라서 그런 거지 더 귀하고 아끼는 마음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어째 말하는 꾸락사니가 아주 나를 잡은 것 같구나. 네, 나를 잡은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남편의 부모님이고 수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배려해서 잘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수아빠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다가오는 친정아버지 생신일에 저만 혼자 가라고 뻔할 텐데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저도 이제는 어머니 아들과 똑같이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핑계거리가 없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일을 챙겨드렸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 아시라고요. 아니 너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진 게야? 그래서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이 친정집에도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잘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뒷꼭지다 대고 뭐라 해도 못 들은 척 그냥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노여워하시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괘씸하다고 저를 욕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이 어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따위로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니? 어머님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게 아니니? 그랬더니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면서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는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너는 그동안 내 친정 부모님의 생신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천하의 못된 사위일세.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아웅다웅거리기 싫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알아서 먹고 다니던 말던지 밥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일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면 당연히 장인어른의 생신일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역시나 기억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저와 어린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네 부부도 모두들 다 왔는데 남편만 참석하지 않아서 늘 그러려니 하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장녀로서 쪽도 많이 팔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웠고요. 한참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의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오늘 아버지 생신일인 거 몰랐니? 이상하네.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 집에 일찍 들어온 것 보니. 아, 그랬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니 너는 장인어른 생신이면 말을 해줬어야지. 말을 해주면 뭐하니? 핑계거리 찾아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런 거지. 장인어른께는 잘 말씀을 드렸지? 그래, 잘 말씀을 드렸다. 네가 맨날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니까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더니 사위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장인어른께 낯깎이는 말을 눈치도 없이 했냐고 하는데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친정아버지한테 아까 했단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미워서 찢는 말로 해본 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눈치를 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않으셨죠. 마누라가 이쁘면 친정에 자주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결혼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정황을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여자들과 썸만 타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딴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와 저의 친정집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저 제가 친정집에서 장녀라서 장남 노릇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관심도 없는데 눈치를 챌리 만무했죠. 그런 지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온다면서 칠순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 내 부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까 네 부모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너무 발대발하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잘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다 열거해 놓았고 모든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제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양육비도 귀찮을 테니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혼 안 한다고 청개구리처럼 날뛰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고요. 저는 급할 거 없으니까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러나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니?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그래? 그럼 내가 까짓것 내가 나갈게. 라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가 나가긴 어딜 나간다고 그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런 후 일주일이 훨씬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수화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자 앞집 아줌마가 그러더랍니다. 함께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네? 이사를 갔다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사를 갔냐?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맘대로 팔았다. 왜? 더 할 말 있냐? 뭐? 집이 네 명의라고? 그래. 네가 집안일이 귀찮아서 다 나한테 맡겼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명의로 바꿔놨다. 기억 안 나니? 네가 도장 찍었잖아. 뭐?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법무사에서 가져온 서류라고 내가 잘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한 거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언제? 웃긴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건네준 이혼 서류나 잘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긴 하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칠순잔치도 해야 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굴 탓하니? 이혼 말은 네가 먼저 꺼냈어. 6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네 부모한테 봉사한 셈치고 내가 수아를 잘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 떨어져라. 어머니 칠순잔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로 나한테 그만 징징대고 그냥 네 부모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나 바쁘니까 내 변호사와 연락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저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사무실을 친정아버지 소개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완벽해 보였는지 남편도 그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남자와 파혼한 사연입니다. 당시에 남친은 30세이고 저는 29세였는데 서로 사귄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친이 프로포즈를 빨리도 해왔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터라서 무조건 예스라고 했었죠. 남친은 저와 결혼을 결정한 뒤로는
남친 가족들에게 엄청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당장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다정다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면서 저를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하면서 가볍게 남친 엄마와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도 남친 엄마가 아들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긴장이 되더군요. 미래의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첫인상을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다길래 아마도 보수적이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찢어진 청바지에다 그럭저럭 편해 보이는 옷들만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남친이 말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친과 남친 엄마가 함께 집에서 식당으로 일찌감치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와서 기다릴 요량으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더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2층 예약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눈치껏 늦게 올 일이지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혹시나 옆에 계시는 남친 엄마가 들을까 싶어서 꾹 참고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른 화장을 고치고 온배무새를 다듬고 돌아서서 화장실을 막 나가려는 찰나에 맞은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른 화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하필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그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다행히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얼굴 전체를 성형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어요. 성형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쳐도 못 알아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2층 계단으로 올라서 예약된 방으로 넣고 했더니 남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친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2층 화장실에 가셨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공손히 인사드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아까 봤던 중학교 담임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바로 남친 엄마라고? 저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기도 싫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결혼할 남친의 엄마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아까 그 화장실에서 봤는데 그 아가씨네. 아이고 참 이쁜 아가씨네.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참 고민이 되더군요. 지금 당장은 뜯어고친 얼굴 덕에 못 알아보겠지만 뻔히 제가 그 옛날 담임쌤을 못 알아본 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인데 어떻게 하나 하는 내적 갈등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급한 메시지가 와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서는 급히 나왔습니다. 남친은 음식 주문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통화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씁쓸하더군요. 모처럼 맘에 맞는 남친을 만나서 행복했었는데 하필 중2 담임쌤의 아들이었다니 남친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을 잠깐이라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 아니 김경숙 선생님은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준 분이셨어요. 사춘기였던 그 예민하고 질풍노도우 시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이 날 만큼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겉돌면서 몇몇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애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셔서 월말 학년평가나 기말 학년평가에서
반평균 성적이 항상 1등이기를 원했습니다. 전학년 담임을 맡아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으셨다면서 상중하로 반을 따로 갈라서 반장을 따로 둘 만큼 반평균 성적을 올리는데 집착하셨습니다. 저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하위 그룹에 속했어요. 김경수 선생님은 늘 하위 그룹에 있는 저희들에게 압력을 넣으셨죠. 너네들이 반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하면 각오해라. 라고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곤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라서 한참 예민할 때 이런 김경수 선생님이 강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하위 그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보이지 않게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의 사이를 벌려놓음으로써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근시안적인 교육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하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하위 그룹만 남아서 자습을 더 하고 가게끔 했어요. 남아서 보충 학습이란 명목으로 자습을 더 하고 간다는 사실이 그때는 왜 그래도 창피하고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못해서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었고 상위와 중위 그룹에 속한 애들이 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학교 성적이 연연하지도 않는 자유 영혼이었어요. 꼴등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늘 성적이 뒤에서 몇 번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선생님은 늘 제가 타겟이었어요. 마치 제가 시험지에서 몇 개 더 맞추면 반평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시험 때마다 저에게 과목별 목표 점수를 세우게 했고 공부하는지를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도 매우 상했었고요. 김경수 선생님이 이런 노력 탓에 하위 그룹의 다른 친구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했었는데 반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저 때문인 것이라고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강당에서 농구를 할 때 저는 배가 아파서 의무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의 소지품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의심을 받고 교무실까지 불려가서 제 가방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반 평균까지 까먹는 제가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담임선생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정용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의심을 하니까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의심하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았었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제가 훔쳤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한 친구들은 저를 믿어줬지만 반 친구 대부분은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저를 슬슬 피해 다녔고 제 앞에서는 물건들을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만든 담임선생님을 절대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한 거라고요.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던 제가 그때서야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가 교내 IQ 탑 10에 오를 만큼 IQ 성적은 좋았다더군요. 최하위 그룹인 제가 그런 IQ가 나올 리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선 오류인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참 선생님들의 선입견은 어쩜 그리도 똑같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증오하면서 말이죠. 워낙에 최하위 성적이었던 터라서 성적은 금방 올랐습니다. 눈에 띄게 오르자 담임선생님도 매우 놀랐어요. 금방 하위 그룹을 벗어났고 중위 그룹에 도달했었죠. 학년이 끝나는 기말고사에서는 드디어 상위 그룹에 올랐어요. 모두가 놀랐었죠. 학년이 바뀌어도 저는 여전히 담임선생님을 원망하고 경멸했습니다. 지나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꼿꼿이 지나칠 정도였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필 남친 엄마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남친에게 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엄마랑 둘이서만 식사해라. 그리고 커플 반지는 돌려줄게. 너랑은 결혼 못하겠다. 남친은 정말 좋아한 거는 사실이었지만 파혼의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의 트라우마로 남게 해줬던 남친 엄마와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친 엄마와의 악연이라면 틀림없이 남친과도 악연으로 끝날 게 뻔하니까요. 갑자기 남친 엄마를 보자마자 나가서 파혼하겠다는 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남친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경수 선생님이 싫은 만큼 김경수 선생님의 아들과 결혼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묻거든 그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원동력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경솔한 행동과 선입견이 정당화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인연이 엮어서 좋은 인연이 되기는 어려운 법이니 글쓴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의 열정이 다소 미약한 글쓴이에게 의도치 않은 오해와 상처를 주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선생님도 마냥 완벽하지만은 않은 인간이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